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 3년차, 현재는 임신 막달을 앞둔 맞벌이 여성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도 많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하루 잠깐 쉬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하지만 마음의 피로와 불안,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도 잘 가시질 않더라고요. 혼자서 눈물 삼킨 날도 많고 그냥 잠으로 피했던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무려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흔히 말하는 지고지순한 연애였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애 후반쯤 부모님께서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지만 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모든 걸 감수하고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만큼 저는 남편이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일 거라 확신했던 거죠. 신랑과 저는 동갑이고 시댁은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 혼자서 자녀 넷을 키우셨습니다. 신랑 밑으로 시누이가 무려 셋이나 있고 신랑은 막내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이죠. 시어머니는 사람 자체가 나쁘시다기보다는 워낙 인생이 고단하셨던 분 같아요. 신랑이 어릴 때부터 가정을 책임지시느라 투잡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신랑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늘 미안함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빛이 젖어들고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를 외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남편과의 연애 시절 양가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다 곱고 진중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도 큰 반대도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언제나 제가 삶의 중심이었고 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기 몸살로 일주일 누워있을 때는 매일 저희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와서 아침마다 출근 태워주고 저녁엔 데려다주는 건 물론 죽이며 약이며 다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 후의 삶도 분명 따뜻하고 안정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걸렸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동거 선언이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를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모시고 주말마다 자주 찾아뵙는 식으로 효도하자고 합의했었거든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조건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 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 자리는 정말 갑작스러웠고 저희 부모님도 크게 당황하셨죠. 아들이 하나뿐이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면서 조심스레 넘기셨지만 그날 이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감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 전 그 말을 들은 뒤로 신랑과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딱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신랑도 어머니 말씀을 외면하지 못했고 저 역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시가의 그림자를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들이고 인생을 버텨오게 한 유일한 힘이 아들이라는 분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남편과 3명의 시누이를 키워오신 분이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아들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버팀목이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희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니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언제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늘 안쓰럽고 죄송한 대상이었고 그렇기에 남편은 어머니를 절대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런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 이상의 결속이 있었고 어쩌면 그 틈에 제가 들어설 자리는 아주 작고 좁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는 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함께한 공간에서 매일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물리적인 여유도 없다고 느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우리 딸에게 너무 버거울 것 같고 결혼 이후의 갈등이 예상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앞두고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졌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상황을 적어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중 대부분의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확답을 받아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합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파혼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 그 조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많은 조언을 외면하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제 태도나 반응 속에서 남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절충안을 내세운 게 시어머니와 같은 빌라에서 층만 달리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가 오래 살아오신 집이 위층이었고 저희는 신혼집을 아래층으로 꾸며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말은 안 하셔도 눈빛이며 행동이며 모든 것이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어요. 결혼 전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듯 했던 시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 말하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더군요.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니? 우리 엄마가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혼자 밥은 어떻게 해 먹어? 집 2개에서 따로 살면 공과금도 2배야. 낭비잖아. 이런 말들을 전화로도 모이면 은근히 저를 바라보며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은 표면상으로는 엄마 걱정이었지만 결국은 너희가 모셔라라는 메시지였죠. 참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시누이들 하나같이 다 시집가서 따로 살고 있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도 자주 없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때 얼굴 한번 비추고 말 뿐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왜 엄마를 모시지 않느냐며 말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아들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책임과 희생을 기대하는 태도. 그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단지 제가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와 정말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모녀처럼 살가운 사이가 되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진짜 친딸보다도 낫다. 나는 아들보다 너랑 얘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겉보기엔 참 따뜻하고 정 넘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말의 뒤에는 늘 어떤 기대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딸처럼 굴어줘. 너도 나를 진짜 엄마처럼 여겨줘. 그런 무언의 압박이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진짜 엄마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경계하게 되는 감정이 더 컸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의를 다하고 존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최대한 신중하게 했고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늘 스스로를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너무 살가운 모습을 보이기도 어렵고 너무 거리 두는 태도도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태도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갑게 대해줘. 너무 예의를 차리니까 오히려 내가 불편해.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선을 긋니? 이런 말씀을 투정처럼 자주 하셨어요. 심지어는 서운하다는 말도 종종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원했을 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께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을 하기 전에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셨으면 했어요. 시어머니는 밤늦게도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밤 10시,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뭐하니? 하고 연락이 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놀라서 받으면 그냥 TV 보다가 심심해서 전화하셨다는 말. 그럴 때마다 저는 당황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짜증도 났어요. 그 외에도 저와의 관계를 너무 가깝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행동들이 반복됐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속옷을 갈아입으시고 심지어는 화장실 문도 닫지 않고 사용하시며 자연스럽게 말까지 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와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거리감이 무너질 때마다 점점 더 불편함과 거부감이 쌓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티내는 것도 쉽지 않으니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그런 상황을 알아채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저를 편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작 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가거나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늘 중립, 늘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도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이런 식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중간에서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랐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바라는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가 고부간의 선을 조금만 더 지켜주셨으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너 그냥 나 엄마라고 불러. 말 놓고 반말해도 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너무 격식 있대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존칭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편했는데 그조차 시어머니는 서운해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거리를 두지도 못한 채 늘 눈치 보고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스스로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친정엄마에게조차 살가운 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늘 존댓말을 쓰며 지냈고 어릴 때부터 엄마와도 자연스레 적당한 거리를 두는 딸이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감정 표현이 서툴고 친밀감이라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입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께 갑자기 딸처럼 행동하라고 반말하라고 품 안의 자식처럼 구는 걸 바라신다는 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구였어요. 그건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따라한다고 해서 진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신랑과 저는 위층 어머니 댁에 올라가 생신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저는 임신 막달이라 몸이 무겁고 허리도 아픈 상태였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준비는 신랑이 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음식감 보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날은 둘째 신우는 지방에 살아서 못 온다고 했고 큰 신우와 막내 신우네만 모였어요.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 거실엔 큰 상을 2개나 펼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분명 기념일이고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넌 왜 이렇게 딱딱하니? 딸처럼 살갑게 대하면 어디 덧나니? 하시며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반말 좀 해봐라. 나한텐 어머니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너무 갑작스럽고 낯설게 느껴졌고 제 얼굴에 잠시 표정이 굳었나 봅니다. 그걸 눈치챈 막내 신우가 저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생신날에 뭘 그렇게 인상을 써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이후 신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 솔직히 넌 좀 너무 선 긋는 게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딸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 기분이 좋아지신 건지 저를 향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참 고집도 대단하다. 며느리가 왜 이리 야박하니. 그 순간 저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려고 애써온 나날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는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내하고 돌아서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서로에게 제일 덜 불편하니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딸처럼 구는 걸 강요하시지만 저는 그런 관계가 익숙하지도 않고 진심도 아닙니다. 형님들도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 사시고 어머님께 자주 전화하거나 만나서 애틋하게 구는 모습 본 적 없어요. 왜 그런 걸 저한테만 바라세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응시하셨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 있으시잖아요. 진짜 딸들에게 살갑게 대하라고 하세요. 저는 며느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을 바라보며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형님들, 어머님께서 외로우신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딸들이 자주 찾아뵙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며느리고 여러분은 딸이에요. 어머님께 살갑게 구는 건 저보다 형님들이 하셔야 맞는 거죠. 그 말에 큰 신우와 막내 신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말았고 분위기는 정적에 잠겼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말을 꺼냈습니다. 큰 신우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가 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센 말을 하네. 며느리가 시댁 어려운 사정 모르고 할 말 다 하는 건 또 처음 보네.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내쉰 후 말했습니다. 고모부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생신상 만삭인 제가 차려드린 겁니다. 그걸 드시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이 도리를 운운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정적. 그리고 뻣뻣해진 고모부의 얼굴. 제가 만삭이면요. 아내와 함께 오셔서 장모님 생신 준비를 도와주시던가 아니면 밖에서 다 같이 외식하자고 제안이라도 하셨어야죠. 아무 말씀도 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시댁 어려운 사정 얘기하며 며느리 비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제야 신랑이 저를 말리듯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매형이 눈치 없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신랑의 말에 고모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제야 시누이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제 속에 묵혀있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 참아도 그 자리가 가족이라면 진짜 마음이 닿는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단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도리 안 한 거 없습니다. 오늘처럼 만삭인 몸으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 모습만 보셔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고 있다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께서 저에게 계속 딸처럼 굴라고 요구하시고 살갑지 않다며 서운해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형님들이 진짜 딸이시니까 어머님께 살갑게 자주 따뜻하게 다가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진심이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딸들이 어머니께 잘하고 계셨다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허전함을 느끼셔서 저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시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하고 나자 거실 분위기가 약간 싸해졌어요. 조용하고 어색한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졌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차츰 풀리기 시작했죠. 시누이들도 눈치껏 설거지를 하고 치우는 일을 나눠서 하더니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날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시어머니께서 한 번도 딸처럼 굴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딸처럼 굴라고 집착하시던 건 어쩌면 진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딸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그리 자주 찾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이 있다 보니 유일하게 손이 닿는 며느리인 저에게 그런 정서적 보상을 기대하셨던 걸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요구였고 점점 마음의 벽을 쌓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저는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살갑게 하지 않고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만 특별히 덜한 것도 차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그 질문은 아직도 저에게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의 그런 반복적인 강요가 사라지고 나니 정말 신기할 만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또 뭐라 하실까? 걱정하며 받던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느낌이에요. 이제 저는 곧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집중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도 들어갔으니 몸도 마음도 편히 가지려고요. 다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조금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시댁과의 거리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내 방식의 거리두기를 해보시라고 조심스레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족도 거리감이 있어야 서로를 더 오래 아끼며 지낼 수 있으니까요.